안녕하세요. 한국 근대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는 파란만장했던 1894년의 우리 역사,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을 함께 공부했었죠. 참으로 처참하기 그지없는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다 잡은 듯 보였고요. 우리로서는 참으로 암울하기만 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895년부터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이 일사천리로 우리나라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종 임금님과 명성황후, 또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 그리고 농민들까지 각계각층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또 근대화를 이루려는 시도들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오늘은 1895년부터 1904년 만 9년 동안의 일들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첫 순서로는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4년과 1895년 예상을 깨고 일본은 청나라를 너무도 손쉽게 이겨버렸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신흥 강국이 돼서 이제 세계적인 강국으로 뻗어나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청나라는 동아시아의 종이호랑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 조선도 만주도 일본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여기서 뛰는 놈이 일본이라면 나는 놈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역시 만주와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를 손쉽게 차지해버리는 걸 수수방관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같은 유럽 대륙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입니다. 이 두 나라도 중국에서 이권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의 간섭을 삼국 간섭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가장 주도권을 쥐었던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고종과 명성황후가 놓칠 리 없었죠. 고종과 명성황후는 갑오개혁 때부터 일본에게 억눌렸던 그 상황을 되돌리고자 이제 러시아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친일파들로 구성되어 있던 내각을 곧바로 무너뜨리고 러시아와 가까웠던 인사들을 대거 등용해서 친러 내각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이 급해졌습니다. 정말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다 차지하고 중국에서도 상당한 이권을 가져갔었는데 그만 러시아에게 뺏기고 간섭받고 그리고 한국에게 배신당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은 이제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의 초특급 비밀작전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우는 명성황후를 뜻하는 것이고 사냥이란 말은 제거, 즉 시해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우라라는 새로운 공사가 이러한 임무를 띠고 우리나라에 등장합니다. 남산 기슭에 있는 일본 공사관, 지금 사진 보이는데요. 자, 저기에 틀어박혀서 늘 불교 경전만 읽어댑니다. 그래서 별명이 독경공사,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독서하는, 읽는 공사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거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아주 치밀했죠. 거사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자, 미우라는 일본에서 조폭들을 대거 동원합니다. 그 다음 흥선대원군과 우리나라의 군인 일부를 끌어들여요. 그건 왜냐면
자기네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죽인 것이 아니라 흥선대원군이나 군인들, 불만을 품고 있는 군인들, 이 사람들에 대한 내란이라는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D-Day는 1895년 10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 저것이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천궁, 그 안에서도 오코루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침실이에요. 자, 저곳을 일본 조폭과 또 일본 외교관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 일부가 습격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명성황후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건 왜냐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전통적인 관습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모군란 이후부터 항상 명성황후가 이 시해, 암살 이런 위협을 느껴왔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조폭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궁궐 안의 여자들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였어요. 그래놓고는 일부 궁녀를 남긴 다음에 그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명성황후의 시신을 확인하게 합니다. 우물에 던져버렸다가 다시 꺼내서 아예 불태워버립니다. 바로 증거를 없애려는 속셈이었죠. 천인공노할, 하늘과 사람이 모두 정말 분노할 이런 행동을 벌인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국모가, 나라의 왕비가 궁궐한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일본 깡패들에게 이렇게 살해당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고 분노할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실까요? 바로 명성황후의 사진인데요. 명성황후 이 사진의 주인공이 정말 명성황후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요. 사진도 초상화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진의 이 머리 모양이나 복식 모양을 봤을 때는 왕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렇게 비운해 갔고 장례식조차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황제가 된 다음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명성황후의 장례, 국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나라 전체가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홍릉이라는 곳에 이제 묻게 되는데요. 지금 사진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홍릉까지 가서 이제 국장을 치르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슬퍼하던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러니까 이른바 을미사변 때 이 명성황후를 지키다가 이제 교전 중에 시가전 중에 죽은 관리와 또 군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 넋을 달래기 위해서 고종이 장충단을 세웠어요. 지금도 장충단 공원이라고 동대문 근처에 있죠. 그 장충단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일본인들은 다시 한국의 전국을 장악했고요. 이른바 을미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이 을미개혁 중에 중요한 내용이 태양력의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공서와 모든 그 일상생활에서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1895년 11월 17일, 그러니까 음력 날짜입니다. 바로 이날이 양력으로 치면 1896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관공서 그리고 모든 공문서에서 양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역사 자료를 보다 보면요. 11월 17일부터 1월 1일까지가 없어요. 그게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꿔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을미개혁 중에 뭐니 해도 압권은 단발령이라는 거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머리를 깎아라. 그러니까 상투를 자르라는 거죠.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어라. 이렇게 법적으로 거의 뭐 이렇게 법령 비슷하게 이렇게 명령을 이제 내려버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래서 신체와 이 머리카락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털끝 하나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발령에 반발했다. 그리고 의병까지 일으켰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일본 사람들이 이 단발령을 강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상투 튼 모습 보셨죠? 한번 이 사진을 봐주세요. 지금 이제 갓을 만들고 또 망가진 갓을 고치는 모습인데요. 이 갓의 모양을 좀 봐주십시오. 모자죠, 모자. 갓도 모자인데 모자의 모양을 보시면 결국 그 상투머리에 맞춰서 모양이 나왔어요. 이 망건이란 것도 그렇고 갓도 그렇고 전부 상투용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상투머리가 아닐 때는 저 갓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갓을 써도 불편하죠. 그렇죠? 예. 그 상투 튼 거에 딱 쏙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수공업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수공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단발을 강요하게 되고 그래서 상투를 자르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의 갓 수공업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갓을 만들어야 팔리질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양복, 자기네식 서양식 모자, 구두, 이런 식으로 서양식 그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 이런 상품들을 팔아먹고 싶기 때문에 단발령을 요구하는 거죠. 결국 자기네 기업가들을 자기네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몰랐느냐? 왜 모르겠어요. 압니다. 알기 때문에 단발령에 반발하는 거예요. 의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이 또 단발령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서울에 들어오려면 이제 사대문이 있잖아요. 사대문이 있고 4개의 소문이 있는데, 대문이 있고 소문이 있는데, 여기마다 이제 다 이제 순검들이, 경찰들이 지켜요. 그래서 상투를 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붙잡아다가 그 사람이 뭐 양반이든 상민이든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상투를 잘라버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돼버렸습니다. 근데 서울 도성안이라는 게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밖에서 이제 그러니까 서울 외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채소도 기르고 뭐 서울의 식수가 오염돼서 안 좋거든요. 그럼 깨끗한 물을 또 날라다가 팔아요. 그 다음에 뭐 그릇이라든가 집신이라든가 갓이라든가 팔 게 굉장히 많죠. 거꾸로 말하면 서울 도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고, 그죠? 수요가 있는 거고, 이제 밖에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사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펼쳐놓고 팔다가 해질 무렵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수요 공급이 이제 차질이 생겨요. 왜냐하면 상투 잘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 서울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평소처럼 이고지고 물건을 이고지고 와도 서울 도서관으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땔감 장수들이에요. 이 단발령이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12월 말.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에요. 땔감이야말로 이 시절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서울 도성안에 땔감 없어요. 그러면 서울 주변의 야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베다가 이걸 서울 도성안으로 들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땔감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 저 땔감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계속 한번 사진 또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년 행상들인데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버지가 병 들어 누워 있는 경우는 이제 이 꼬맹이들이 행상을 합니다. 엿도 팔고요. 뭐 과일도 팔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이 소년들도 이제 못 들어가요. 저 댕기머리조차도 이제 없앱니다. 다 단발이거든요, 단발.
그러니까 서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친구들도 밥벌이에 문제가 생기지만 반대로 서울 도성안에 있는 시민들도 먹을거리를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겨울이었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채소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김치도 해 먹어야 되고요. 이 왕십리 이런 데서 채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채소값은 정말 김치가 아니라 금치처럼 정말 금치란 말이 있듯이 폭등해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상인들만 수지를 맞아요. 중간 상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를 자릅니다. 제 손으로. 머리를 잘라서 도성 밖에 나가 진을 치고 있다가 헐값에, 싼 값에 뭐 채소며 과일이며 물이며 다 사요. 그리고 도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죠. 뭐 10배, 20배, 30배 폭리를 취하는 이런 경우. 그래서 공급자,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요. 중간 상인만 폭리를 취하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단발령을 환영할래야 환영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였죠. 단발령 때문에 갑자기 호황을 맞은 업종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 사진관입니다. 이제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는데 이제 카메라가 들어오고 사진도 찍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진을 안 찍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진을 찍으면 찍히는 사람의 그 머릿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그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귀신이 오히려 내 몸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굉장히 기피합니다. 사진 찍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단발령 때문에 그 인식이 바뀌게 됐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강제로 단발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또는 앞으로 자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사진으로라도. 남겨서 내가 죽고 나면 제사상이라도 그 상투 튼 모습을 올려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때 아니게 저 사진관이 아주 호황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단발령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결코 무식하지 않아요. 그저 효의 관념 때문에만 단발령에 반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고종이 이제 또 코너에 몰렸죠. 고종으로서는 탈출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전국을 다시 고종 위주로 고종의 주도권을 다시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고종이 해냈습니다. 바로 극비리의 경복궁을 탈출한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탈출해서 옮겨간 곳이 어디냐? 거기가 러시아 공사관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을 줄여서 아관이라고 합니다. 아관. 그 파천은 뭐냐? 우리가 임금님 밥상을, 음식상을 수라상이라고 하듯이 임금님이 거처를, 숙소를 옮기는 것. 그거를 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관파천이라는 용어가 붙게 됐죠. 대체 아관파천을 왜 해야 했고 또 아관파천을 통해서 어떻게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관파천의 그 핵심 인물 주인공은 엄상궁입니다. 나중에 이제 엄귀비라고 그러죠. 고종은 명성황후가 죽은 다음에 정식으로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비를 다시 들이지 않았고요. 이 상궁 중에서 고종이 총애하던 이 엄상궁을 사실상 왕비로 이제 만들어준 격인데요. 바로 이 엄상궁이야말로 고종 경복궁 탈출 사건의 그 핵심 인물입니다. 어떻게 경복궁을 빠져나갔냐면요. 이 엄상궁이 타고 다니는 가마 있죠, 가마. 이제 여자들 타는 작은 가마인데 그걸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복궁을 지키는 군인들이 그 가마를 사사치 뒤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엄상궁 얼굴만 보고 그냥 통과 이렇게 된 건데요. 고종은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정치를 행합니다.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러시아의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또 곁방살이, 더부살이를 하니까 한나라의 왕으로서는 최신이랄까요? 위신이 정말 말이 아니죠.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권을 줘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기를 탈출시켜주고 자기를 후원해주고 있는 러시아에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삼림체벌권이라든가 각종 이권을 석탄 저장고 같은 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럼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요. 서울에서 이제 전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줬던 거고요. 또 하나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큰 금광이 평북 운산 금광인데 이것도 미국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다지란 말 아시죠? 우리가 왜 이렇게 횡재를 하고 갑자기 무슨 떼돈을 벌 때 노다지를 캤다, 노다지를 받다, 노다지를 캤다 이러는데요. 이건 뭐냐면 평북 은산감광에 이제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 일부들을 동원해서 금을 캐내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금을 캐면 이제 그걸 훔칠까봐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을까봐 이 미국인들이 노 터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 나오면 손대지 마, 그거 우리 거야. 손대지 마, 노 터치.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노다지로 들린 거죠. 그래서 노다지라는 말도 바로 저 금광,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금광 채굴 당시에 나온 말이고요. 자, 고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세력균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열강들을 이게 다 이권을 주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돕게 하고 세력균형을 맞추고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중요한 그 자원, 이권을 너무 쉽게 내줬죠. 우리 스스로 금광을 캐고 우리 스스로 철도를 놓고 우리 스스로 전기를 끌어들이고 하면서 근대화를 하고 또 자본을 축적해야 했을 텐데 너무 쉽게 외국에게 의존하는 그 대가를 너무 쉽게 치러버렸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독립협회가 등장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 때 망명했던 서재필, 이 서재필이 미국에서 의사가 됐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1892년에 그 워싱턴에 있던 한 야간 그 의과대학의 졸업사진인데요. 맨 윗줄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서 세 번째가 서재필이에요. 그래서 이 서재필은 우리나라의 한의사 말고 서양식 의사로는 최초입니다. 1892년에 한국인으로 최초로 이제 의사가 됐고요. 1895년 말에 이제 금이 환영했죠. 그래서 독립신문도 만들고,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순 한글 신문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글로 돼 있고, 또 외국인들도 볼 수 있도록 영문판, 영자판 독립신문도 같이 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독립협회를 만들죠. 그래서 독립문을 만듭니다. 원래 저 독립문 자리는 영은문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중국에 사신이 올 때 그 우리 쪽 관리가 나가서 이제 극진히 뭐라고 할까요? 환영하는, 접대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모화관이라고 해서
우리 중화 요리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을 중화, 화자로 쓰는데 그 중국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이름의 또 그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운문과 모화관이 한 세트였는데요. 그걸 이 독립협회가 다 허무는 거죠. 청나라로부터 자주 독립을 꾀하겠다. 그래서 영운문 대신에 독립문, 그 다음에 모화관 대신에 독립관을 만든 거고요. 특히 저 독립관에서는 이제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강연회, 뭐 토론회, 이런 것들이 열렸죠. 태극기 사진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협회가 1896년부터 활동을 이제 시작해서 시민계층 또 배제학 악당 같은 이런 학생들, 교사와 학생들,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환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협회는 고종에게 환궁을 요구해요.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그렇지 러시아의 공사관에 가서 더부살이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빨리 궁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게 이권을 주는 거 그거 중단하라.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독립협회가 정부를 비판하고 고종을 비판하고 또 러시아를 이제 비판합니다. 자, 다시 고종은 다시 수세에 몰리죠. 여론이 다시 악화됩니다. 그건 당연했어요. 자, 고종 입장에서 또 한 번의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종은 또 한 번 좋은 그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제국을 만들고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가 우리나라 사이에 두고 아주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맞춘 상태였고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중국에게 관심 많았지 우리나라에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일본이면 일본, 러시아면 러시아 어느 한 나라가 전권을 휘둘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종에게는 아주 유리한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종이 바로 황제가 되는 겁니다. 제국을 수립하는 것이죠. 결국 그건 뭐냐면 상처받은 자존심을 이제 높이고 또 외교적으로 세력 균형을 이용해서 다시금 나라의 발전 또 근대화를 도모해 보겠다는 좋은 취지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원구단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황제만이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국왕이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원구단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사진 오른쪽이 원구단이고요. 왼쪽에는 황궁우라고 해서 원구단의 부속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구단은 없어요. 저 원구단 자리에는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호텔을 지어버렸고요. 웬일인지 또 황궁우라는 부속 건물은 오히려 남겨뒀습니다. 자, 대한제국이 수립돼서 대한제국이 이제 뻗어나가는 사이에 독립협회도 계속 성장합니다. 특히 1898년이 되면요. 독립협회는 이제 만민공동회라고 해서요. 독립협회 회원들만 모여서 집회를 열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모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또 민주주의나 무슨 독립, 자강, 뭐 자유, 인권, 헌법, 의회 이런 것들 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에는 심지어 백정조차도, 그러니까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죠. 이 백정이라는 직업이 당시로서는. 그런데 이 백정들까지도 연단에 나와서 연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 또는 자기의 생각, 의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죠. 만민공동회가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특히 만민공동회는 1898년에 이제 고종과 조선정부에 의회를 만들자, 의회, 그리고 헌법을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민주주의를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특히 이때 고종의 측근들, 그 중에서도 홍길동이 있습니다. 예, 소설 속에 나오는 홍길동. 누구냐면 홍종우, 기령수, 이기동
그래서 세 사람의 그 이름을 한자씩 따서 홍길동이에요. 홍종을 한 사람은 김옥균을 죽여서 이제 고종에게 총애를 받기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의회라든가 헌법은 좀 뒤로 미루고 고종 황제에게 권력을 다 몰아줘서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 독립과 또 근대화를 꿈꿔보자, 실현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와 이제 라이벌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홍길동이나 이제 이용익 같은 사람들이요, 결국은 황국협회라는 게 보부상 단체거든요. 이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습격해가지고 결국은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죠. 하지만 역으로 또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독립협회라는 라이벌을 없애놓고 그러면 대한제국이 뭘 할 수 있느냐. 잘하면 좋지만 잘 못했을 때에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박해한 것, 탄압했던 것까지 전부 이제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종은 광무개혁을 서두릅니다. 이제 근대화를 꿈꾸는 건데요. 구본신참이라고 해서 옛것을 기본으로 해서, 근본으로 해서 신참,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리의 어떤 문화, 관습, 법률 같은 걸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혼합해서 근대화를 해보겠다는 생각이었죠. 자, 그래서 맨 먼저 한 것이 토지조사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전 사업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지게라고 하는 지게, 짐을 얻는 그런 지게 말고요. 그 계약할 때 계자입니다. 그래서 땅 문서예요. 땅 문서. 지금으로 말하면 땅 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게를 만들고요. 지게 사업을 벌이고, 그 다음에 그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에는 없었던 건데요. 이제 군사력을 키웁니다. 러시아 교관을 이제 모셔다가 군사력을 키우고요. 그래서 서울이든 지방이든 이렇게 군사력 키우는 활동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이제 되죠. 계속 사진 보고 계십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상공업을 진흥시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전문 학교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이제 의학교라고 해서요.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인데요. 그러니까 서양식 의사들을 길러내는 학교를 이제 만든 겁니다. 이걸 그 종두법을 우리나라 최초로 그 시행한 지석영 선생이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이걸 받아들여서 의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지석영의 그 교장 임명장이고요. 그다음 다음 사진 같은 경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의학교의 교수와 학생이었던 졸업생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군의관이 돼서 우리 대한제국 군대의 그 건강을 이제 돌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가진 자들을 위한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소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빈당이 등장합니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활빈당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외국 상인들의 침투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금광이나 삼림을 뭐 채굴해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토지의 평균 분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부자들이나 관할을 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방을 붙여가지고 언제 어디로 오면 쌀을 주겠다. 진짜 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의적 활빈당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의병부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895년부터 1904년까지 만 9년 동안의 우리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파란만장했어요.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사이에 두고 계속 신경전 그리고 치열한 그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또 고종 황제는 고종 황제대로 지식인들과 독립협회는 또 그들대로 그리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서로 뒤엉켜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개혁 방향이 다르고 또 침투와 방어, 저항 이런 식으로 계속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점점 물결은 파도는 가파라집니다. 이제 1905년이 되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식민지화로 가느냐
이제 마지막 갈림길로 가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